짝!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좁은 탕비실 안에서 뺨을 맞고 비틀거렸어요. 제 중심을 잡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어요. 차가운 와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를 지나 눈을 지나 입술까지. 흰 셔츠가 붉은 와인으로 물들었어요. 바닥 닦아! 명문대 나오면 뭐해? 넌 평생 바닥이나 닦는 게 딱이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문 하나 사이로 수백 명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승진 파티였어요. 남편은 그 안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고 저는 바로 옆 탕비실에서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는 제 결혼 때 1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고급 외제차에 혼수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왔어. 그랬던 제가 지금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요? 고작 5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이 망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복덩이는 짐짝이 됐고 며느리는 식모가 됐습니다. 15억을 해온 사람한테 50만 원이 아깝다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나쁜 씨앗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속 시원한 반전을 할 수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2시 강남 한복판 40평 아파트 거실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윤기나게 반짝였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저는 무릎이 해진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걸레를 쥐고 네 발로 엎드린 채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어요. 마치 이 집에 고용된 가사 도우미처럼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V 옆 장식장에는 1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명품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친정엄마가 고급 외제차 키와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손에 들고 서 계셨어요. 시집가는 딸이 절대 기죽지 말라고 강남 한복판 15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시고 남편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충북에서 제일 가는 사과 과수원집 외동딸, 명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대기업 기획팀 에이스. 10년 전에 저는 분명 이 집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아야, 너는 우리 집안의 로또다. 복덩이야, 복덩이.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입금 내역이 끊기는 순간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더군요. 3년 전 오빠의 사업이 연쇄부도로 무너졌고 엄마는 자식을 살리겠다고 과수원과 땅을 죄다 팔아 쏟아부으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결국 친정은 완전히 파산했고 제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던 그날 시댁 식구들의 가면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의 발이 제 엉덩이를 툭툭 밀어냈어요.
마치 길을 막고 있는 귀찮은 강아지를 치우듯이요. 좀 비켜봐라. 먼지 날리게 왜 앞에서 얼쩡거려? 저는 후다닥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혀를 찼어요. 쯧쯧, 명문대 나오면 뭐하니?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인데. 친정이 망하더니 머리도 같이 나빠진 거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닦을게요. 이 집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김진아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 혹은 저기. 그게 지금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죠. 문득 장식장이 결혼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10년 전이 제가 지금의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낡은 옷, 무릎에 박힌 굳은 살. 15억짜리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그 아파트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고 있다니.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쪽방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신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집에서 태어난 어린 제 아이들을 위해서요.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주 앉아 소고기 불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구워진 고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였지만 저는 꿀꺽 삼키며 식탁 한쪽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제 앞에는 밥그릇도 수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저와 겸상도 하기 싫다는 의미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른 배를 손으로 눌렀어요. 들키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요. 남편이 반찬을 힐끗 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반찬이 이게 뭐야? 네. 풀밭이야, 풀밭? 나물이 3개고 고기는 엄마가 사온 것밖에 없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생활비에서 엄마 약값을 몰래 빼돌리다 보니 반찬 살 돈이 늘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일 나가서 번 그 푼돈 니네 친정엄마 약값으로 다 갖다 바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새벽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숨긴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거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이니까요. 그래, 네가 번 거니까 네 맘대로 해 대신. 남편이 고기를 씹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서늘했어요. 집안일이나 애들 픽업 하나라도 펑크나면 그날로 끝이야.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알지? 양육권.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아이들만 없었다면 진작에 이 집을 뛰쳐나갔을 겁니다. 알겠어요. 남편은 그제야 만족한 듯 밥을 떠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마치 잘했다는 듯이요. 잠시 후 남편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모레 회사 창립기념 파티야. 이번에 나 승진 대상자거든. 가족 동행도 가능한데.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저도 같이 가자는 건가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남편 회사 행사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는 올 생각 마. 네. 쪽팔리니까. 쪽팔리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평생 당신만 바라보겠다고,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그 사람이 지금 저를 보며 쪽팔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셨어요. 당연하지. 그 꼴로 어딜 따라가려고 그러니? 준호야, 내가 갈게. 우리 아들 승진하는 날인데 엄마가 옆자리 지켜줘야지. 네, 그러세요, 엄마. 양복도 새로 맞췄어요. 내일 모레 찾으러 가려고요. 어머, 우리 아들 멋지겠다. 모자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국거리를 손질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해두었어요. 새벽에 후다닥 끓여야 하니까요. 이런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아침 9시 상 차리기에 늦을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편 말대로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깨면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밥솥 예약도 확인하고 반찬통도 꺼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바로 덮여 드실 수 있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시계를 봤어요. 4시 50분. 버스 첫차 시간에 맞춰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진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 끝내고 9시 전에 돌아와야 해. 펑크 나면 안 돼. 아이들 뺏기면 안 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 2층이었습니다. 대성인력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가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믹스커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벌써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걸린 낡은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슴팍에 김여사라고 손글씨로 쓴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한때 대기업 기획팀에서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손으로 지금은 이 허름한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한 김진아가 인력사무소에 김여사가 되어 하루 일당 몇 푼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소장님이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거리 있을까요? 김 여사. 오늘은 오전에 시장통 국밥집 설거지 하나 있어. 갈 수 있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거지 자리 하나에 감사 인사를 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걸요. 당뇨 합병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엄마 약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커야 할 제 아이들. 제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자존심 따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 트럭 왔어. 네. 저는 불이 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합니다. 9시 전에 꼭 집에 돌아가서 아침 상 차려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시장통 국밥집 주방은 이른 아침이지만 시장 상인들과 아침 해장을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국자로 육수 퍼담는 소리, 사장님의 고함 소리.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릇들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져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일당 4만 원. 그 돈이면 엄마 약 이틀치는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친정 이웃 아주머니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다니.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아야. 귀청이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다, 진아야.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주방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주머니의 목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병원에서 뇌동맥류라고 하더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머릿속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고. 일주일이 골든타임이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수술하면 되는 거죠?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증금 300만 원을 내야 수술 날짜를 잡아준대. 진아야, 어떡하니? 300만 원.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2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잔액 250만 원. 새벽 알바를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 고작 250만 원이었습니다. 버는 족족 아이들 생활비, 엄마 약값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딱 50만 원이 모자랐어요. 50만 원. 겨우 50만 원인데 저는 허겁지겁 대출 앱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바닥이라 어디서도 한 푼도 빌릴 수 없었어요. 친정은 파산했고 친척들은 등을 다 돌렸죠. 남은 건 한 곳뿐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국밥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감색 원단에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발에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고요. 남편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소매 길이를 확인하고 어깨선을 만져보고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면서요. 여보,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에만 빠져 있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지금 바빠.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차분하게 말해야 해. 엄마가 쓰러졌어. 뇌동맥류래. 일주일 안에 수술 안 하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전히 거울을 보며 대꾸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수술비 보증금이 300만 원인데 50만 원이 모자라. 제발 딱 50만 원만 빌려줘.
그제야 남편이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뭐, 50만 원? 응, 50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매달리듯이, 구걸하듯이. 여보, 엄마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대. 제발 딱 50만 원만. 빌려줘. 응? 남편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요. 그리고 귀찮다는 듯 저를 발로 밀어냈어요. 야, 재수없게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엉덩이가 쿵 하고 부딪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양복이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이야. 구두는 100만 원이고 내일 승진 파티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남편은 다시 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듭을 고쳤습니다. 50만 원이 껌값인 줄 알아?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네 엄마잖아. 내가 왜 돈을 내? 정급하면 나가서 국어를 하든 알아서 해. 니네 집안이 망해서 돈 없는 걸 왜 나한테서 찾아? 남편이 거울 속 저를 흘겨봤습니다. 내 돈은 10원 한 장도 못 줘. 당장 나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가? 제가 15억을 해왔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던 그 사람인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증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저는 아파트 화단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0만 원. 고작 50만 원 때문에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200만 원짜리 양복을 사면서 50만 원이 아깝다고. 국어를 하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국어리라도 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만 원을 구해야 해. 엄마를 살려야 해. 내일 새벽 인력사무소에 가서 소장님께 사정을 말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가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평생 갚겠다고 빌어봐야겠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이들 방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 볼이 발그레하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외할머니 살릴 거야. 저는 아이들 이불을 여며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인력사무소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깃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천장만 바라보며 50만 원을 어떻게 구할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50만 원 때문에 엄마를 잃을 순 없었어요. 결국 떠오른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소장님께 가불을 부탁하는 것. 건물 안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출근 시간은 5시 반. 저는 그 앞에서 30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만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엄마.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계실 엄마.
제발 터지지 마. 조금만 버텨줘.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장님 차였어요. 저는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소장님 앞을 막아섰어요. 소장님, 김 여사? 이 새벽에 비 맞고 뭐해? 소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일단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님이 형광등을 켜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어요.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소장님, 저 갑을 좀 안 될까요? 소장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을? 갑자기 왜? 어제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뇌동맥류래요. 내일 아침까지는 수술비 보증금 3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딱 50만 원이 모자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50만 원만 갑을 해주세요. 소장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연기를 한 모금 내뿜고 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갑을이라. 김 여사, 원래 우리 사무소는 갑을 절대 안 해. 알지? 알아요. 하지만, 근데, 소장님이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VIP 행사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펑크 났어. 호텔 연회장 서빙이야. 서빙이요? 응, 대한유통 창립기념 파티래. 거기 대타로 들어가 주면 일 끝나고 특별히 일당 2배 쳐서 정산해 줄게. 거기에 부족한 돈은 갑을까지 해주고. 대한유통?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거긴 왜? 뭐가 문제야? 거긴 제 남편 회사예요. 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저 못 가요, 소장님. 거기서 남편 만나면 저 죽어요. 남편이 오늘 승진 파티 간다고 했거든요. 만약 들키면 양육권,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안일 펑크 나면 이혼이라고 했어. 양육권 뺏긴다고 했어. 다른 일 없을까요? 아무거나 할게요. 새벽에 공사장이든 물류센터든 어디든. 소장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김 여사, 배가 불렀네. 네. 이거 안 가면 우리 사무소에서 김 여사한테 더 이상 일 못 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장님. 대기자가 줄을 섰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급할 때 빼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써?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야. 블랙리스트.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다른 인력사무소에서도 일을 못 구해요. 그러면 엄마 약값은? 아이들 학원비는? 그리고 우리 가엾 쓴 엄마 수술비 50만 원은? 선택해, 김 여사. 소장님이 담배를 제 떠리에 비볐습니다. 엄마 수술비야, 아님 자존심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쪽방에서 당뇨약을 먹으며 힘겹게 버티시던 엄마. 제가 보내드린 약값 봉투를 받으실 때마다 우리 딸 고생시켜서 미안해라고 하시던 엄마. 지금 병원 침대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실 엄마. 딸이 왜 병원에 못 오고 있는지 궁금해도 연락도 못하고 계실 우리 엄마. 그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50만 원이 없어서. 내가 겁을 먹어서. 할게요.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뭐? 연회장 일 할게요.
소장님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흡족한 미소가 번졌어요. 잘 생각했어, 김 여사. 대신 저는 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방 설거지만 하게 해주세요. 홀에는 절대 안 나가는 조건이에요. 주방에만 있으면 손님들 눈에 안 띄잖아요. 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연회장 주방 설거지면 그것도 일이지 뭐. 그렇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전에는 어제처럼 국밥집 가. 아, 그리고 어제 갑자기 나온 건 죄송하다고 빌어. 국밥집 가서 점심때까지 일하고 저녁 6시까지 호텔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일 끝나면 일당이랑 가불금 합쳐서 정산해 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비가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밥집에서 설거지, 저녁에는 남편 회사 파티장에서 설거지. 주방에만 있으면 괜찮아. 남편은 연회장 홀에 있을 거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주방에 들어올 리가 없어. 들킬 일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50만 원만 손에 쥐면 엄마 수술비 보증금 낼 수 있어. 그러면 엄마는 살 수 있어.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버스에 올랐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시장통 국밥집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육수 끓는 소리, 손님들의 웅성거림.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릇들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저녁 생각뿐이었어요. 호텔 연회장, 남편 회사 파티, 주방에서만 일하면 괜찮을 거야. 들킬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이 양반이. 홀 쪽에서 사장님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낡은 바람막이에 먼지 묻은 등산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갑이 없네. 뭐, 지갑이 없어? 사장님이 국자를 들고 카운터를 탁탁 내리쳤습니다. 아니, 돈도 없이 밥을 처먹었어? 경찰 불러. 당장 콩밥 먹여.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전 취식이래. 요즘 저런 노인네들 많아.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쭈뼛쭈뼛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엄마 모습과 겹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홀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손님들의 시선도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넌 설거지나 해.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저는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국밥가, 제 일당에서 제해주세요. 제가 낼게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뭐, 네가 왜 내? 아는 사이야?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냥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 세상에 별사람 다 있네. 알았어. 일당에서 9,000원 까는 거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르신, 저랑 잠깐 나가요. 노인을 부축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통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구석진 곳에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노인을 그곳에 앉혔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하네, 젊은 사람한테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뒀던 사과즙 파우치가 손에 잡혔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주신 건데 아껴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파우치를 노인에게 내밀었어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이건 뭔가? 사과즙이에요. 저희 엄마가 직접 짠 건데 당 떨어지셨을 때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노인이 사과즙 파우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마시더니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이 맛.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이 맛. 어디서? 그러더니 노인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강렬했어요. 자네, 혹시 고향이 어디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고향이요? 충북이요. 충북 음성. 음성? 노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이름은? 자네 이름이 뭔가? 김진아요. 김진아. 혹시 부모님 성함이? 저 죄송한데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설거지가 밀려 있거든요. 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녁에 연회장 가기 전에 일을 다 끝내야 했으니까요. 어르신, 사과즙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과즙 파우치를 꼭 쥔 채로요. 그 눈빛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분이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일당에서 9,000원이 빠지면 오늘 수입은 3만 원 남짓. 엄마 약값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자꾸 엄마랑 겹쳐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됐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아 씨, 오늘은 여기까지야. 저녁에 다른 데 가야 한다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31,000원.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녁 6시 호텔 연회장.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해.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호텔 앞. 택시에서 내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호텔 정문 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단정한 원피스나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도어맨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고 안내 직원이 행사장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죠. 회사 창립 기념 파티다운 격식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저도 저 정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남편 팔짱을 끼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요. 15억을 해온 며느리로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 하지만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 건물을 돌아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직원 전용 뒷문. 정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물기가 질퍽거렸어요. 하역장에서 식자재를 나르는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앞쪽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여기는 그저 일터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직원 라커룸.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낡은 사물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위층 연회장의 격식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소장님이 문자로 보내준 대로 사물함 번호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유니폼이 걸려 있었어요. 흰 셔츠에 검정 조끼, 검정 바지, 그리고 위생 모자와 마스크. 저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단추 구멍을 놓쳤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눈 밑까지 철저히 가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기업 기획팀 에이스였던 김진아. 지금은 호텔 주방 알바생으로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한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요. 초라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딱 4시간이야. 이런 생각조차 사치야. 여기서 일만 끝내면 50만 원 값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수술비 보증금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어. 엄마가 수술 받을 수 있어. 엄마가 살 수 있어. 주방 안에서 접시만 닦으면 돼. 홀에는 안 나가기로 했잖아. 남편은 연회장에 있을 거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주방까지 들어올 리가 없어. 아무도 못 알아봐. 들킬 리 없어.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고 계실 엄마.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계실 엄마.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라커룸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주방 표지판이 보였어요.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를 걸을수록 소음이 커졌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 너머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셰프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그 너머 홀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음악 선율.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200만 원짜리 새 양복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 옆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접시를 닦고 있어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주방 문을 밀었어요.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쟁터 같은 풍경이었어요. 거대한 가스레인지에서는 불꽃이 솟구치고
수십 명의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칼질 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어요. 새로운 설거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네, 오늘 대타로 왔어요. 저기 개수대야. 그릇 쌓인 거 보여? 저거 다 닦으면 돼. 아주머니가 턱으로 가리킨 곳에는 산더미처럼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개수대 앞으로 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였습니다.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닦으면 두 개가 밀려왔고 두 개를 닦으면 네 개가 밀려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개수대 앞에 서 있는 한 저는 안전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접시만 닦으면 됐어요. 홀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에 이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유통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시간만 버티면 돼. 4시간만 버티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4시간만 버티면 엄마를 살릴 수 있어.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접시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 소스가 눌러붙은 냄비, 와인 자국이 남은 유리잔. 끝없이 밀려드는 설거지거리와 씨름하며 저는 시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승진의 주인공 박준호 부장님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제 손이 멈췄습니다. 스피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익숙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임원분들, 그리고 함께 고생한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접시를 쥔 채 스피커를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내조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립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조? 식모살이겠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 해놓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시어머니 발뒤꿈치 각질 밀어드리는 게 내조야? 사랑? 엄마가 죽어가는데 50만 원 아깝다고 무시하는 게 사랑이야? 분노로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건배. 스피커에서 환호성과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접시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홀 쪽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주방이 술렁였어요. 조리사들이 고개를 돌려 홀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서빙 애들이 부딪혔나 봐. 잠시 후 홀과 주방을 연결하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어. 서빙 알바 2명이 넘어져서 다쳤어. 유리 파편에 손 베어서 병원 갔고. 지배인이 주방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지금 홀서빙 손이 비었단 말이야. 누구 없어? 조리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지배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거기 너, 설거지하는 사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딱 좋네. 당장 홀로 나가. 저는 주방에서만 일하기로. 지금 그게 중요해? 홀에 손님들 음료 서빙할 사람이 없다고. 지배인이 쟁반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안 나가면 오늘 일당 없어. 그리고 인력사무소에 클레임 넣을 거야. 다시는 일 못 구하게 해줄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0만 원. 엄마 수술비.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받아들었어요. 위에는 샴페인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지배인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홀로 통하는 문 앞에 섰어요. 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 안에 남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마스크가 제대로 가려져 있는지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돼. 빨리 서빙하고 돌아오면 돼. 저는 문을 밀고 홀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동료들과 와인을 마시는 테이블이 보였어요. 저는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제발 쳐다보지 마. 제발.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수많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샴페인을 날랐어요. 괜찮아. 이대로만 하면 돼.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샴페인 타워가 있는 음료 테이블. 저는 그 뒤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가오면 음료를 건네고 빈잔을 치우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기계처럼 반복했어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샹들리에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저만 유령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유니폼에 검은 마스크, 푹 눌러 쓴 모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복 정말 곱네요. 호호, 그래요? 우리 아들이 오늘 승진하는 날인데 제대로 차려입어야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금박이 들어간 저고리에 윤기 나는 비녀까지. 주변에는 남편 또래의 남자 직원과 그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 동료 부부인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도 사모님처럼 어머니 모시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박 부장님은 효자시네요. 우리 준호가 원래 효심이 깊어요. 이번 승진도 다 그런 복 받은 거죠.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부장님, 부인분은 안 오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테이블 뒤에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아,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능숙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오늘 음식이 정말 좋네요. 이 호텔이 원래 뷔페로 유명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지금 저 바로 옆에서 서빙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이 마르네. 저기 음료 좀 가져올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동료 부부에게 말하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몸을 테이블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제발, 제발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앞에 섰어요. 여기 오렌지 주스 있네. 이거 하나 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렌지 주스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을 건네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주스가 살짝 출렁였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잔을 받아들며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제 눈. 3년 동안 구박하며 봐왔던 그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김진아 아니니? 오렌지 주스 잔이 시어머니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 어머.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야, 준호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멀리서 남편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달려오는 거였어요. 저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미쳤어? 남편이 낮게 내뱉으며 제 팔을 낚아챘어요. 아! 팔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조용히 따라와.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다시피 걸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게 미쳤어. 어디서 기어나온 거야? 연회장을 가로질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었어요. 직원용 탕비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멈췄습니다.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 저는 비틀거리며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청소 도구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 물잔과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쾅! 남편이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미쳤어? 돌았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내 회사야. 승진 파티날 아내가 서빙 알바를 하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3년 동안 눌러왔던 참고 참았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내 얼굴에 똥칠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꺼져.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어 던졌어요. 당신이 돈을 안 줬잖아. 제 목소리가 탕비실 안에 울렸습니다. 뭐? 50만 원. 엄마 수술비 보증금 50만 원이 없어서 여기 온 거야.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뇌동맥류로 쓰러졌어. 일주일 안에 수술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당신한테 빌었잖아. 무릎 꿇고 빌었잖아.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근데 당신이 뭘 했어? 200만 원짜리 양복 사면서 50만 원은 아깝대. 구걸이나 하라고 했잖아.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 저는 소리쳤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한테는 그 50만 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엄마 목숨이 달린 돈이라고. 남편이 한 발 물러섰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보는 거였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 엄마가 사준 차 타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고작 50만 원 하나 못 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야, 김진아.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저요? 저는 이 집에 15억을 해온 며느리예요. 40평 아파트랑 외제차를 통째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 여기 올 때 타고 온 그 차, 다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뭐라고 계세요? 제 아파트에서 저한테 식모 취급이나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친정이 망하기 전에는 로또라면서요. 복덩이라면서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짐짝이에요? 이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짝!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때리세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가져온 15억이 사라지나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일해서 50만 원 받으면 엄마 수술비 낼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여기 직원용 공간인데. 직원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금방 나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좁은 탕비실에 세 사람만 남았어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어디 가려고?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누군가 마시다 둔 건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이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동료 부부 앞에서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15억 물고 왔다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와인잔을 제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붉은 와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를 지나 눈썹으로, 볼을 타고 턱으로. 흰 셔츠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포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와인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쓴맛이 혀에 닿았습니다. 결혼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 복덩이라며 축하 샴페인을 따라주셨죠. 지금은 와인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와인 쏟아졌네. 시어머니가 빈정거렸어요. 치워. 바닥에 흘렀잖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와인이 속눈썹에 맺혀 시야가 흐렸습니다. 왜 못 치워? 네가 흘린 거잖아. 손으로 닦아? 안 해?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와인 웅덩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와인이 손에 묻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어요. 마치 피 같았습니다. 제 자존심에서 흘러나온 피. 그래, 그게 네 자리야. 시어머니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바닥이나 닦는 게 딱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닦았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 올 수도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여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걱정도 미안함도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와요, 엄마. 내가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탕비실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잘 됐네. 이제 우리 둘이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더니 제 턱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알아? 네 친정 망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쫓아내자고 했어. 당장 이혼시키자고. 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말렸어. 왜? 손주들 때문이지. 쟤네 엄마가 필요하니까.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좌우로 흔들었어요. 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맘이야. 네가 잘못하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어. 양육권? 돈 있는 쪽이 이기는 거야. 너한테 뭐가 있어? 애들한테 말해줄까? 엄마가 아빠 회사 파티장에서 서빙 알바하다 걸렸다고. 친구들한테 소문나면 어떨까?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 제 아이들. 민준이,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들 모습이.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럼 똑바로 굴어.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턱을 놓았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제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개를 쓰다듬듯이. 좋아. 그리고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마. 누구한테든. 특히 네 친정엄마한테.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뒤질지도 모르잖아.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수술대에 오르실 엄마. 네.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정리하고 나와 앞에 있을 테니까. 그 꼴로 밖에 나가면 안 되겠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탕비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무기력한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흰 셔츠는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손은 끈적끈적했고 무릎은 차가웠습니다. 문 밖에서 파티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요. 건배하는 소리, 박수 소리. 같은 건물 아닌데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 전까지 저 안에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죠. 그 아내가 지금 바닥에 엎드려 와인을 닦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한없이 사랑받으면서 자라서 집과 차 혼수까지 모두 들고 왔던 저, 복덩이 며느리라며 시어머니께 이쁨 받던 저. 지금은 남편 직장 파티장 탕비실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자. 50만 원. 고작 50만 원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 50만 원도 못 받게 생겼어요. 다시 일하러 가면 시어머니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엄마 수술비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와인과 섞여 바닥에 떨어졌어요. 붉은 와인, 붉은 눈물.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실 엄마. 우리 딸 고생시켜서 미안해라고 늘 말씀하시던 엄마. 엄마 미안해. 딸이 이 꼴이야. 50만 원도 못 구했어.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여전히 탕비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와인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셔츠는 붉은 얼룩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무릎은 차가운 바닥에 오래 닿아 저려왔어요.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좁은 탕비실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파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건배하는 소리.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바닥을 봤습니다. 와인에 젖어 끈적끈적했어요. 붉은색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50만 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도 못 받게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 들켰으니까. 이제 인력사무소에 클레임 들어갈 거예요. 가불은커녕 오늘 일당도 못 받겠죠. 엄마 수술비는 어떡하지? 내일 아침까지 보증금 3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25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엄마가 수술을 못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 실패했어. 다 끝났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리 없이, 하염없이 엄마 미안해. 딸이 못났어.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됐어. 세상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이들한테도 짐만 되고 남편한테는 부끄러운 존재고 엄마는 수술도 못 받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손가락질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끝인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웅크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탕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봤어요. 여권이었습니다. 복도에 불빛을 등지고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직원 공간인데. 아, 회장님? 회장님? 저는 눈을 비볐어요. 눈물과 와인이 섞여 시야가 흐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작은 체구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자세,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노인이 탕비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복도의 불빛에 가려졌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손에 낡은 사과즙 파우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전에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 낡은 등산복을 입고 국밥값 9,000원이 없어서 경찰에 끌려갈 뻔했던 그 노인. 제가 대신 돈을 내주고 엄마가 만든 사과즙을 건네줬던 그 노인. 그때는 형편 어려운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왜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노인이 탕비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등 뒤로 쏟아지면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에 꼭 쥔 낡은 사과즙 파우치. 틀림없었습니다. 오전에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뭐야 이게?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선이 저를 훑었어요.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 붉게 물든 셔츠, 부어오른 뺨,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처참한 모습. 노인의 눈이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누가 이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여긴 직원 휴게실이라서 저희가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끼리 대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적골이 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시끄러워.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쩔쩔매는 건 처음 봤어요.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 노인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아.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명주 손수건이었어요. 금실로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줬어요. 와인과 눈물이 섞인 얼굴을.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오전에 나한테 이거 줬지? 노인이 사과즙 파우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맛. 20년 만이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노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충북 음성이라고 했지? 이름이 김진아고. 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뭐야? 박순덕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박순덕? 역시 맞았어.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맞아. 그 사과 맛이야. 20년 전 그 맛이야.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왜 엄마 이름을 알고 왜 사과 맛에 저렇게 반응하는 건지. 일어나. 노인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회장님. 문 밖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 여자는 그냥 서빙 알바생이에요. 저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저희 집안? 노인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자네 집안? 이 사람이 자네랑 무슨 관계지? 남편이 움찔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아내?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한테 와인을 끼얹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게 자네 가족의 방식이야?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든 상관없어. 노인이 저를 부축한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네가 막지 않았으면 똑같은 거야. 남편이 길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가정사라서 회사랑은 관계가. 비켜. 노인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을 막으면 자네 커리어는 오늘로 끝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노인이 저를 데리고 탕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연회장 쪽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노인을 따라 걸었어요. 말하지 마. 아직. 노인이 제 팔을 잡은 채
연 회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연 회장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왜 저 꼴이지? 옷에 뭐 묻은 거 아니야? 회장님이 직접 데리고 오시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와인에 젖은 셔츠, 엉망이 된 머리카락. 수백 명 앞에서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 들어. 윤 회장이 말했어요. 김진아 씨, 고개 들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윤 회장이 연 회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진아 씨.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자네 어머니 병원비, 입원비와 수술비 전액을 내가 방금 입금했어. VIP 병실로 옮겼으니 걱정하지 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자네 어머니 박순덕 씨. 뇌동맥류 수술 예정이지? 최고의 전문에 붙여놨어. 내일 아침 바로 수술 들어가실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세요? 오늘 오전에 자네한테 국밥값 받고 이 사과즙까지 받았잖아. 윤 회장이 낡은 파우치를 들어 보였어요. 이 맛을 알아. 20년 전 맛이야. 그래서 국밥집 사장한테 자네 이름을 물었어. 인력사무소 다닌다고 하더군. 소장한테 연락해서 자네가 오늘 여기서 일한다는 것도 알았고 집안 사정도 다 들었어.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여자는 그냥 서빙 알바생이에요. 저희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 입 다무세요. 윤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시선이 시어머니를 꿰뚫었어요. 상관없어? 방금 탕비실에서 며느리한테 와인 끼얹고 뺨 때린 사람이 누군데?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야. 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아이를 업고 길거리에 나앉았어. 겨울이었어. 굶은 지 사흘째였고 아이는 열이 펄펄 났지.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충북 음성의 어느 농가 앞에서 쓰러졌어. 죽겠구나 싶었지. 근데 그 집 아낙네가 나를 발견하고 헛간 방에 들여줬어. 따뜻한 방, 따뜻한 밥, 그리고 직접 만든 사과즙. 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박순덕 씨야. 김진아 씨 어머니. 대가도 안 바라고 신원도 안 묻고 그냥 불쌍하다고 석 달을 먹여 살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분 덕이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도, 내 아이도 그 겨울에 얼어 죽었어. 그랬다면 이 회사도 없었을 테고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도 이 자리에 없었겠지. 여기 있는 김진아 씨 어머니 덕분에 지금 우리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윤 회장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자네가 뭘 했어? 은인의 딸한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0만 원. 장모님 수술비 50만 원이 없다고 아내를 내쫓아? 본인은 그 비싼 양복 입고 서서?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가. 오해? 탕비실 CCTV로 다 봤어. 자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했는지. 윤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박준호. 네네. 자넨 해고야.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인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놈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윤 회장이 콧웃음을 쳤어요. 자네 아내는 기회를 줬잖아.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며. 자네가 뭐라고 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 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 집. 자네 아내가 15억 해온 거라며? 내가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큰 소리 칠 것 같아? 그게. 당장 나가. 윤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 은인의 딸 인생에서 당장 빠져.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수백 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꿈 같았습니다. 아니, 꿈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김진아 씨. 네. 자네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 이제부터 갚을 거야. 준비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가구도 가전도 커튼도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남편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원래 제 거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아파트도 제 돈으로 샀고, 가구도 제가 샀고, 가전도 다 제 거예요. 당신이 산 건 그 200만 원짜리 양복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에서 남편에게 했던 말.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지? 다른 것까지 다 뺏기기 싫으면 당장 나가. 그 말 한마디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틀 만에 짐을 쌌어요. 윤 회장 법무팀에서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네 거야? 이것도? 시어머니가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다 가져. 다 가지라고. 어디서 날강도질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머리에 와인을 끼얹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날강도요? 저는 웃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식모 취급하고 때리고 와인 끼얹고 그게 날강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게 끝까지. 그만해요, 엄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그때 조용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뭐? 내 탓이라고? 네가 돈 50만 원 안 줘서 이 꼴 난 거잖아. 돈이 어딨어. 엄마가 맨날 달라고 해서 없었던 거라고. 내가 언제. 네가 사치 부리느라 다 날린 거지. 두 사람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막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도 없이 아들한테 얹혀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요.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다고 했어요. 15억 아파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방으로. 곰팡이가 핀다던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가세요. 두 사람이 멈추고 저를 봤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양육권이랑 위자료 조건 다 들어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위자료?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건 좀 거부하셔도 돼요. 법정에서 만나면 되니까. 아, 참. 윤 회장님 법무팀이 무료로 도와주신대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 사세요. 두 분이서 오순도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일이 지나고 윤 회장님 집무실에 갔습니다. 저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어요. 사업 계획서야. 읽어봐.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순내 사과즙 브랜드 론칭 계획서. 명순. 엄마 이름이었어요. 진아 씨.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손맛은 국보급이야. 20년 전에 마셔본 그 사과즙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계획서를 넘겼어요. 생산 라인, 유통망, 마케팅 전략. 꼼꼼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자네의 경영 능력과 어머니의 기술을 합쳐서 이 브랜드를 키워보게. 대한유통의 편의점과 마트 전체에 입점시켜줄 거야.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은혜를 갚는 거야.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 전에 자네 어머니가 안 살려줬으면 나도 내 아이도 그 겨울에 죽었어. 그 은혜가 얼마인 줄 알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 자네를 직원으로 쓰려는 게 아니야. 파트너로서 함께 하자는 거야. 투자하고 유통망 열어주고 나머지는 자네가 해. 자네 회사야. 제 회사요? 그래. 대표이사 김진아. 자네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난 투자자일 뿐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식모도 아닌 제 이름으로 된 회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맙지.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지? 네. 다음 주에 퇴원하세요. 잘 됐네. 퇴원하면 충북으로 내려가는 거야? 네. 엄마 모시고 고향에서 시작하려고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공장 부지는 내가 알아볼게. 좋은 대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윤 회장이 불렀습니다. 진아 씨. 네. 자네 어머니한테 전해줘. 그때 살려줘서 고맙다고. 목이 메었어요. 전할게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계획서가 묵직했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 앞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수술 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 오래 걷기는 힘드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자. 집? 서울집? 아니, 음성. 우리 고향? 엄마 눈이 커졌어요. 고향? 갑자기 왜?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웃었습니다. 거기서 사과즙 사업 시작할 거야. 엄마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응. 명순내 사과즙. 엄마가 만든 그 사과즙 전국에 팔 거야.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아야,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저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충북행,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충북 음성의 너른 들판 한가운데 하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순네 사과즙, 건물 정면에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 사과 그림 옆에 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안을 걸으며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세련된 감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주문량이 또 늘었어요. 대형마트 쪽에서 추가 발주가 들어왔는데요.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얼마나요? 지난주 대비 30%요. 생산 라인 하나 더 돌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회의하죠. 직원이 돌아가고 저는 포장 라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사과를 선별하고 계셨어요. 1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지금은 볼에 혈색이 돌고 눈가에 웃음주름이 가득했어요. 엄마, 진아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과 봐. 올해 작황이 정말 좋아. 당도가 예년보다 높대. 그래. 저는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가 고르고 있는 사과들이 윤기가 흘렀어요. 근데 너 밥은 먹었어? 아침부터 뛰어다니던데. 이따 먹으려고요. 안 돼. 지금 먹어. 사장이 쓰러지면 어떡해. 엄마가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잔소리가 좋았습니다. 건강하게 잔소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사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50만 원이 없어서 발버둥 치던 날. 남편 회사 파티장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직원이 가짜 낸 사과즙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대표님, 오늘 첫 생산분이에요. 맛 좀 봐주세요. 저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연한 황금빛 사과즙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만들어온 그 맛이었습니다. 20년 전 윤 회장을 살렸던 바로 그 맛.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식모도 아닙니다. 50만 원에 목숨 걸던 인력사무소 김 여사도 아니에요. 저는 연 매출 100억 명순내 사과집의 대표 김진아입니다.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맛이 어때?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농사 짓고 사과즙 만들며 저를 키워주신 엄마. 엄마, 응? 사과가 참 달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엄마도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과밭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공장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 웃음소리, 전화벨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과즙 잔을 들어 창밖의 햇살을 향해 살짝 기울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밭에 햇살이 내리쬐고 공장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요. 엄마와 함께 저녁 먹고 아이들과 놀고 주말이면 다 같이 소풍도 가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아, 그리고요. 혹시 그 사람들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남편이랑 시어머니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둘이서 반지하 월세방에 살다가 결국 싸움 끝에 갈라섰대요.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재취업은 여전히 안 되고 알바로 생활비 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친척 집 눈치 보면서 얹혀 지낸대요.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던 분이 불쌍하냐고요?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일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잊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죠. 저를 위해서요. 그게 제가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사과즙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 진아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영상을 듣고 계신 곳과 함께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